지금 정부안이 이게 통과가 되면 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 또는 증여 부분부터 적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증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살아생전에 하는 거니까. 증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자. 1,000만 원 세이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신 분은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잠깐 기다리세요. 돈 1,000만 원이 그냥 새로 생겨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박민수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절세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평범한 직장인에서 지금은 부동산으로 완전히 삶이 바뀐 닉네임 제네시스 박을 쓰고 있는 박민수입니다. 얼마 전에 2024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네.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제 상속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오랫동안 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려 한 25년 만에 이제 바뀌기 때문에 상속세 개편안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 이제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상속세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관련된 내용도 좀 관심이 있으실 건데, 특히 그 중에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되게 좀 자잘자잘한 것들이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세법 개정안에는 아쉽게도 종부세 관련된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종부세 폐지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이게 추후 법 통과 시점에서 종부세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낮게 봐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렇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언론에서도 잠깐 나왔고, 처음에 그 개정안을 할 때 종부세 개편안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엠바고 같은 게 걸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도 최종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7월 25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때 나온 거는 종부세 관련 개편안을 아예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게 들어갈 일은 좀 적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일부 그리고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부자 감세라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부담이 돼서 좀 힘들 것 같은데, 특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속세 관련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게 다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다시 종부세 부분이 추가가 되진 않을 것 같다. 다만 현 상태 유지하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 여기서 더 뭐 이게 중과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세법 개정안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이다라고 했을 때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있을까요?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진행자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내야 된다. 네. 보통의 세금이다. 이제 부자세가 아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 아파트 대략 평균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10억 넘지 않나요? 맞아요.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속세를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여기 우리 뭐 여기서 막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일단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그 피상속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더합니다. 이걸 다 더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부담이 일단 커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좀 일부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게 일괄공제 5억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자녀가 있어도 기초공제 이어가고 자녀 한 명에 대해서 5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보통 자녀 한 2명 정도의 배우자분 보통 계시잖아요. 살아 계셨다고 할 때. 그럼 자녀 2명 있어봤자 5천에서 1억이잖아요. 그리고 기초공제 2억 더하니까 3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3억 공제 되는 것보다 5억 일괄공제 받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럼 5억 일괄공제 받는 거예요. 여기 이제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거든요. 그럼 배우자 공제 또 5억을 받는 거고, 그럼 둘이 더하면 10억이 되잖아요. 근데 집값이 10억, 11억 조금씩 넘으니까 이제 상속세가 나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번 이제 개정안으로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자녀 한 명이 계시면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기초공제 2억. 그럼 벌써 이게 7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괄공제 5억 받는 것보다 7억 받는 게 훨씬 낫죠. 여기에 이제 배우자 공제 5억이 들어가는 거고, 아마 이 부분 대부분 다 이제 많이 요즘에 들으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중산층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수도권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속세가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게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일부 이제 야당에서 만약에 반대를 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되거나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는 절충안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이게 씨가 될까봐 좀 이게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제 금액이 5억이다.
그럼 뭐 예상되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될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이렇게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아까 그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핵심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이제 제가 상속세라고 말했는데 우리 세법은 세목이라고 하는데요. 세금의 종류거든요. 그 세금 그걸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그 조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세 뭐 부자 감세라는 막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최고 세율 50% 세율을 없애니까 이거 부자들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좀 이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증여세도 똑같이 최고 세율이 50%가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만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와 더불어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주변에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미성년자 자녀한테 2천만 원까지 증여하면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을 줘도 되지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억 2천을 주시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1억 2천에서 2천만 원 공제를 빼요. 그러면 1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가장 낮은 세율 10%가 적용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10%에 1억이니까 1천만 원만 내면 내가 증여세 1천만 원만 내고 1억 2천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편이 되면 최저 세율 10% 구간이 2억까지 올라가요. 즉 1억에서 2억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상속세만 되는 게 아니고 증여세까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자녀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증여를 할 계획이 있어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이거 개정되면 25년부터란 말이에요. 지금 증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금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기다려야죠. 네, 기다려야 돼 지금 약간. 물론 최종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정부안이 이게 통과가 되면 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 또는 증여 부분부터 적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증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살아생전에 하는 거니까. 상속 개시가 됐단 말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증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자. 1,000만 원 세이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신 분은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잠깐 기다리세요. 돈 1,000만 원이 그냥 새로 생겨버립니다. 그럼 1,000만 원이 새로 생겼으니까 지금 구독을 눌러야 돼, 안 눌러야 돼? 지금? 눌러야죠. 좋아요도 눌러야 되겠지. 그럼요. 그러면 그래서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그 세법 네. 개정안에 말씀해주신 뭐 상속세, 증여세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네. 또 부동산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 뭐 주택임대 사업자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기대한 바가 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뭐가 있냐면은 내가 1주택자예요. 1주택자인데 내가 하나를 더 사고 싶어요. 근데 이 하나가 뭐 월세용이든 아니면은 세컨하우스 아시죠? 네. 예를 들어서 내 고향에 집을 하나 좀 사두고 잠깐 좀 이거를 좀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좀 이렇게 거처를 마련해드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이번에 특례가 좀 나왔는데 물론 기존에 나왔었는데 혜택이 조금 더 늘었어요. 양도세, 주택세에서도 빠져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택이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에 인구 감소 지역 수도권 안 돼요. 예, 딱 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비수도권. 이게 말 그대로 수도권 아닌 곳. 수도권은 어디죠?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예, 거길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내가 주택을 하나 더 사면 이 주택에 대해서 주택세를 완전히 빼버려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 1주택 특례, 기본공제 12억, 그리고 1세 1주택 비과세 특례 이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양도세에서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봐두시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구 감소 지역은 25년까지고 지방 중공업 미분양은 26년까지예요. 그리고 요건이 다 좀 약간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게 보셔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도 비수도권에 내가 네. 인구 감소 지역이라 하면 그 지역에서 내가 주택을 하나 구입했을 때 네. 그걸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켜준다는 거네요. 네. 어.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좀 인구 감소 지역보다는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네. 중공업 미분양에서 어떻게든 골라볼 것 같습니다. 일단 인구 감소라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지방 중공업 미분양에서도 가급적이면은 도시 규모가 있는 곳, 가급적 50만 이상, 이왕이면 광역시급. 네. 지금 지방 부동산 지금 엄청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곳 중에서 어차피 에너지가 좀 있는 곳 중에서 중공업 미분양은 사실 악성 미분양이에요. 굉장히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보면서
어차피 내가 뭐 다른 용도가 있어서 매수할 계획이 있었다. 그런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가 6억 이하? 네네. 네. 그리고 85제곱 맞아요. 이하면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도 잘 알아보시고 좋은 기회를 또 잡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세법 개정안에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절세 팁으로 이용하기 좋다 하는 부분 좀 있으실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생임대주택이에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서울 중심지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계속 좀 오르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좀 빠른데 약간 이런 생각도 있긴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죠? 그냥 가격이 쭉 오르면은 그래도 나는 좀 기다렸다가 사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문제가 뭐냐면 전세가가 뭐 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그리고 이제 뭐 전세 사기, 빌라 전세 사기 이슈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임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데, 정부가 이제 매매 가격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임대차 시장까지 불안해지면 이건 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상생임대 주택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조건 중에서 상생임대차 계약을 24년 12월 31일까지 했었어야 됐는데 이걸 이제 2년 더 연장해서 26년 12월 30일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상생임대주택이 왜 좋냐? 우리 22년도 1월 5일 날 서울 강동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정대상 지역에는 주택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 강동에 내가 세를 끼고 21년도에 내가 샀어요. 그럼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2년 거주를 해야지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근데 새 끼고 사두신 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뭐 그게 투자용이 됐든 아니면 나중에 내가 나중에 실거주하려고 미리 사놓든, 맞죠? 자,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21년도에 강동을 샀는데 22년도에 서울 강동구가 조정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2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를 받아야 세금이 꽤 많이 줄거든요. 자, 그럼 지금 내가 이제 이걸 비과세 받으려면 어디서 목돈을 가져와서 보증금을 내주고 내가 실거주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비과세를 못 받고 포기한 상태에서 그냥 팔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맞추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네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이게 26년까지 연장이 되잖아요. 네. 26년까지 연장이 되면은 지금 조정대상 지역 있죠.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지금 거기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읽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사고 싶은 곳이잖아요. 네. 거기 사고 싶은 곳을 매수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투자금을 적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새 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언젠가는 또 역시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가 된다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촬영한 날짜가 24년 8월인데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내가 세를 끼고 송파를 한번 해볼까요? 송파를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세를 끼고 보통 산단 말이죠. 자, 세를 끼고 사면 기존에 있었던 임대차 계약이 아직 안 끝났겠죠. 임대차 계약이 석 달 후인 11월 달에 끝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24년 11월 달에 내가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든 아니면 기존 임차인이든 내가 계약서를 쓰겠죠. 임대차 계약서를 쓰겠죠. 그러면 24년 11월에 쓰는 그 임대차 계약서가 직전 임대차 계약서라고 해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직전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서가 끝나는 26년 11월에 되겠죠. 보통 2년으로 쓰니까. 그럼 26년 11월에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면 상생 임대차 계약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에 올랐어. 근데 나는 5%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면 임차인 좋아 안 좋아요? 좋죠. 자, 그럼 나는 무슨 이득이 있냐? 그 상생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28년 11월 넘어서 그 주택을 팔잖아요. 그러면 송파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2년 거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년 거주를 이제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럼 비과세 돼버려요. 이거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고 해서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되겠죠. 그리고 야당에서도 이거 뭐 반대하겠습니까, 설마? 전세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꿀팁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강남에 집이 있어요. 그리고 한 채 더 송파에 집이 있어. 2주택자예요. 그런데 내년에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집값이, 그리고 내가 갖고 있으면 보유세만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양도세 중과 이게 이제 5월 9일날 내년 5월 9일날 이제 끝나는데 연장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강남 하나만 가지고 있고 송파를 팔고 싶은데 얘를 팔기 좀 아깝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팔기는 아깝고 가지고 있자니 찜찜하고,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녀한테, 세대분리된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 되겠죠. 자, 증여하면 증여세하고 취득세 내야 되죠. 그리고 어차피 증여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 송파는 2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죠. 자, 그럼 일단 증여하고 취득세를 내요.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빌리든 낸 다음에
그 자녀가 그 송파에 있는 집을 곧바로 세를 놔버려요. 전세를. 왜 세를 놓는지 아시겠죠? 아까 나왔던 증여세 취득세를 그걸로 충당을 하고요. 곧바로 직전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만듭니다. 그러면 2년 거주 안에도 비과세가 가능해요. 이걸 23년 초부터 계속 말했어요. 23년 6월까지 하셔라. 왜? 24년 12월까지니까. 그러면 지금 26년까지 연장이 된다면 언제까지 하면 돼요? 25년 6월까지 하시면 돼요. 왜? 직전 임대차는 1년 6개월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임차인이 동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원래 보통 2년 해야 되는데 6개월 손해봐야 되잖아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직전 1년 6개월 하면 상생 2년 6개월로 해줄게. 그럼 되잖아요. 계약은 쓰기 나름이니까 임차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면 그 부분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특히 세금은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렵고 재미없고 하겠지만 그런 걸 하고 났을 때 돈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매수하고 판 거는 별로 수익률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꼭 고생한 거 있죠. 진짜 막 고생하고 막 매수자 매도자 속상하게 하고 그런 거 보면 나중에 보면은 수익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쉬운 거 찾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상생 임대차네요. 네. 그래요. 저는 그래서 네네. 이 제도가 임대차 3법보다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